이경영 군이 사망했습니다. 정말입니까? 이제 부모님이 동생에게 물려주기로 했던 땅과 건물은 모두 내 것이 되겠군. 평생을 펑펑 놀면서 살 수 있어. 동생 이경영의 사망 소식을 들으며 생각했다. 그나저나 내 동생의 구체적인 병명은 대체 뭐죠? 그건 의사들도 확답을 못합니다. 죽을 운명을 타고난 녀석. 그런 알 수 없는 병이 나에게 오지 않아 다행이야. 호화로운 장례식장에서 살아있을 때보다 의미심장하게 누워있는 동생을 바라보며 안도감이 들었다. 마치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처럼. 그때 동생의 마지막을 지킨 박여신이 다가왔다. 그녀는 동생의 여자친구다. 경영이가 제게 주기로 했던 것들이 아주 많아요. 그런데 그 애는 저에게 고통만 전념시키곤 떠나버렸어요. 연인의 죽음에도 뭐 하나 떨어질까 내게 말을 건 것 같았다. 서둘러 시선을 돌리다 제 집 가정부의 아들 김채대를 발견했다. 박예신을 뒤로 한 채 그에게 다가갔다. 김채대 어때? 서운하지? 뭐가요? 널 무시하던 동생이 병에 걸리고 나서야 너를 찾고 간호까지 받았잖아. 우리도 언젠가는 모두 그곳에 갈 건데요 뭐. 웃는 얼굴을 바라보다 곧 제 친구들이 오기로 한 것이 기억이 나 몸을 돌렸다. 부유한 가정에서 자라 명문대 수석으로 입학한 나는 흔히 인재상이라 불리는 사람이었다. 누가 봐도 열심히 산 흔적이 없는 형과 달리 집안에서 늘 가족의 자랑이었다. 부모님은 내가 성인이 되자 소유하고 있던 많은 재산을 내 명의로 정해주었다. 그 덕에 차를 샀고 고등학교 입학 선물로 매일 타고 다니던 자전거는 먼지만 쌓여왔다. 자전거를 정말 좋아했지만 주변에서는 차를 탄 나를 더 부러워했다. 결국 나는 자전거를 미련 없이 버렸다. 삶에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었다. 학교를 입학한 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난 시점에 나는 박여신을 만났다. 영리하면서 사교성이 뛰어나고 집안도 어느 정도 있는 매력적인 여성이었다. 나는 박여신과 지속적인 만남을 가졌다. 둘이 함께 캠퍼스를 다니면 모두 우리의 연애를 긍정적으로 보았고 부추기는 이들도 많았다. 또한 그녀는 나에게 무척이나 도움이 될 것 같았다. 그래서 그녀와 교제하기로 했다. 초반에는 즐거웠다. 하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싸움이 잦아졌다. 박예신은 사소한 일도 모두 내 탓을 했고 짜증을 부리기 일쑤였다. 결국 나는 온갖 핑계를 대며 학업에만 집중했다. 이별을 고하지 않을 정도로 형식적인 만남만 가졌고 그녀가 히스테리를 부리며 더 학업에 몰두했다. 소원한 관계가 지속되자 이것이 정상적인 상태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우수한 학업 성적을 본 부모님께서는 자취를 허락하셨다. 꿈꿔왔던 자취방을 어떻게 하면 근사하게 꾸밀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다. 커튼은 어떤 것이 좋을까? 화려한 것이 좋을까? 단순한 것이 좋을까? 고민 끝에 산 가구 및 인테리어들을 설치해주기 위해 인테리어 직원들이 나의 새 집에 방문했다. 그러나 직원들은 내가 요구하는 위치를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것 같았다. 아저씨, 거기가 아니라 여기 위에요. 결국 직접 사닥다리를 올라가다가 발을 헛디뎌 큰 소리와 함께 떨어지고 말았다. 다행히 고통은 잠시뿐이었다. 며칠 후 들뜬 마음으로 박여신을 완성된 집으로 초대했다. 와 너무 근사해. 물론 내가 이 집을 얼마나 열심히 꾸몄는데. 박여신은 집을 아주 마음에 들어했다. 그동안 항상 우리 사이에 날이 서 있던 무언가가 누그러지는 듯했다. 근데 너 다쳤다며. 그건 괜찮아? 어떻게 된 거야? 다른 사람 같았으면 아마 죽었을지도 몰라. 나는 운동도 열심히 해서 몸이 단단하니까 이 정도 다쳤지. 아직 만지면 조금 아프긴 한데 이젠 거의 다 나았어. 가벼운 타박상 정도니까 걱정 안 해도 돼. 이후로 박여신은 이곳에서 생활하다시피 했다. 이 집이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겠지. 우리들 사이엔 다소 의견이 맞지 않는 일도 있었지만 이전보다 꽤 만족스러운 하루하루를 보냈다. 언제부터인가 문득문득 느껴지는 통증이 점점 강해지자 나는 병원을 다녀왔다. 하지만 무심하던 의사의 표정처럼 상태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처음엔 걱정을 하던 박여신은 내가 통증 때문에 앓기도 하자 집으로 찾아오는 횟수를 줄였다. 적막한 집에 홀로 있으니 김채대가 찾아왔다. 그는 본가의 가정부 아들로 공부머리는 썩 좋지 않지만 운동에 특기가 있어 나와 같은 학교 체대에 겨우 다니고 있었다. 오늘은 반찬을 주러 온 모양이다. 입속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고 왼쪽 배의 느낌이 이상해. 병원에도 가봤지만 형식적인 진찰에 진통제만 처방해주더라. 이유가 뭐래? 의사도 잘은 모르겠다던데? 괜찮을 거야. 우선 약 먹고 의사의 지시를 따르는 게 좋을 것 같아. 김채대의 말에 내뱉지 않고 홀로 생각했다. 의사와 의논하면 할수록 더 악화되는 것만 같아. 다음 달에 나는 다른 병원의 의사를 찾아갔다. 이 의사도 전과 다름이 없어. 입에선 더욱 고약한 냄새가 나고 통증도 더 심해져.
내 생에 여태껏 한 번도 없던 중대한 일이 내부에서 일어나는 것만 같아. 알 수 없는 내 병이 점점 악화될수록 집에서 살다시피 하던 박예신은 형식적으로 찾아와 나의 상태를 살폈다. 의사 말을 안 듣는다고 푸념 같은 잔소리만 쏟아댈 뿐 예전처럼 자주 찾아와 오래 있다 가지 않았다. 학교 생활이라도 집중해보려고 했지만 잦은 실수로 조별 과제에서 발표를 망쳐버렸다. 사람들은 안 하던 실수를 하는 나를 신기함과 원망 그리고 동정이 담긴 눈으로 보았다. 결국 나는 휴학을 하게 되었고 1분 1초가 고통으로 가득 찬 하루하루를 집에서 혼자 보냈다. 병세는 점점 악화되어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오늘은 의사에게 이런 말을 들었다. 맹장 안에 조그만 무언가가 들어가 있습니다. 신체 기관 중에 한 기관에 에너지를 집중하고 다른 기관의 활동을 약화해 흡입작용으로 모든 것을 정상으로 돌려놓을 수 있습니다. 의사가 병실을 나가고 믿을 수 없는 일이 하나 있다는 생각이 끊이지 않았다. 맹장. 아, 그래, 바로 이거다. 계속해서 맹장을 생각하니 상상 속에서 맹장이 치료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잠시 후 침대에 눕는 순간 너무나 익숙한 통증이 조용히 나를 찾아왔다. 그리고 나는 이 문제를 다른 방향으로 생각했다. 맹장? 신장? 이 모든 것은 문제가 아니다. 삶이냐 죽음이냐의 문제다. 나는 나 자신을 더 이상 속일 수 없다. 그리고 내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나 말고는 모두 다 분명히 알고 있을 것이다.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내가 없다는 건 어떻게 된다는 것인가? 아니야, 난 죽고 싶지 않아. 밖에서는 박여신이 친구와 전화하고 있는 목소리가 들려온다. 저들도 모두 죽을 것이다. 바보들 같으니 죽음을 피할 수 없다. 그런데도 저리 즐거울까? 나는 침대 옆에 있던 스탠드를 켜려고 손을 더듬더듬거렸다. 하지만 탁자 끝에 있는 스탠드가 잡히지 않자 불같이 화가 나서 탁자를 그냥 밀어버렸다. 쿵 소리를 들은 건지 병실 밖에 있던 박여신이 친구와 통화를 끊고 들어왔다. 무슨 일 있어?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뭘 좀 떨어뜨려서. 나는 이렇게 말하며 생각했다. 무슨 말을 하든 무슨 상관이야. 어차피 알아듣지도 못할 텐데. 나는 마음 깊숙한 곳까지 박여신을 증오하는 마음을 떨치지 못했다. 점점 죽음이 임박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줄곧 절망 속에서 헤매고 있었다. 1인실은 넓었지만 병원의 분위기, 소리, 생활 모두 익숙하지 않았다. 전에 논리학 수업에서 배운 키제테르의 3단 논법이 기억났다. 가이우스는 인간이고 인간은 죽어야 하는 것. 그러므로 가이우스는 죽어야 하는 것이다. 항상 가이우스에게만 정당한 것이었지 자기 자신에게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일처럼 생각되었다. 나는 가이우스가 아닌데 그도 나처럼 명문대에 수석 입학을 했을까? 전학기 수석을 놓쳐본 적이 없을까? 과연 나처럼 연애를 했을까? 나는 그와 경우가 전혀 다르다. 그런데도 현재 이 모양 이 꼴이라니. 병실에서 온갖 상념에 사로잡히자 의지할 지주를 찾아내려고 했다. 공부라도 해볼까? 그것이 내 생명이었으니까. 마침 병실에 아무도 찾아오지 않아 병원에서 그리 멀지 않은 자취방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책을 챙길 요량이었다. 그래, 여기서 이 커튼 옆에서 나는 생명을 잃어버렸어. 있을 수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있어. 결국 아무것도 챙기지 못한 채 집을 나와 병실로 돌아왔다. 그리고 또다시 마주했다. 어떻게 할 힘도 없다. 그저 바라보며 조마조마하고 있을 뿐이다. 병원 생활도 벌써 3개월째다. 이제 진통제를 맞아도 고통이 줄지 않아. 여기 음식은 하나같이 역겹고 무엇보다 특수 용변기를 사용하며 내 치부를 보인다는 게 너무 괴로워. 최대야. 응, 왜 그래? 의사 선생님 불러올까? 아니, 그냥 나 때문에 고생이 많다고. 나만 아니었으면 계속 운동이나 하고 있었을 텐데. 그게 무슨 소리야. 내 걱정은 말고 넌 나을 생각이나 해. 세대는 해달라고 하는 것을 귀찮음 없이 다 해주었다. 손길을 받으면 상태가 나아지는 것 같아 매번 그를 불렀다. 세대는 자신에게 요구되는 일을 가볍고 기꺼운 마음으로 받아들였다. 그만이 나에게 위로가 되는 듯했다. 최대에겐 고맙지만 너무 힘들어. 사람들은 왜 나에게 거짓말을 하는 거지? 무슨 짓을 해도 결국엔 고통과 죽음이 기다린다는 걸 아는데 그들에게 거짓말하는 거 안다고 그만하라고 소리치고 싶지만 그럴 용기가 없어. 아무도 나의 처지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다. 내가 죽어가는 것은 주변 사람들에게 불쾌한 사건으로 여겨질 뿐이었다. 그래서 나를 이해하려는 이도 가엾게 여기는 이도 세대를 제외하고는 없었다. 우리 모두 언젠가는 죽어. 내가 널 위해 이런 것도 못 해줄까 봐? 최대의 말은 고마웠지만
사람들의 거짓말 외에도 내게 고통을 주는 것은 그들이 내가 바라는 만큼 나를 위해 아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주위 사람들이 나를 위해 물어주고 나를 가볍게 여겨주기를 바랬다. 체대와의 관계에서 이와 비슷한 무언가가 있었고 난 거기서 위안을 받았다. 친구들이 찾아왔지만 울거나 응석 부리는 대신 대학 시절 나처럼 무표정을 고수했다. 이것이 나를 해치는 무서운 독이 될지는 몰랐다. 통증은 왜 멈추질 않는 거야? 단 1분만이라도 좋으니 좀 멈추었으면 해. 항상 그래. 밤이나 낮이나 도무지 잠이 안 오니. 아니야, 그래도 뭐가 됐든 죽음보다는 낫다. 의사에게 뭔가 다른 방법을 찾아보라고 얘기해야겠어. 더 이상 이렇게는 안 돼. 정해진 시간이 되자 병실 문이 열렸다. 의사의 표정은 여기저기 사람들을 방문하는 사람의 경우와 다를 바 없었다. 이 모든 건 말도 안 되는 짓거리고 사기야. 좀 어떠십니까? 거짓말이라도 하는 게 창피하지 않을까? 죽을 지경입니다. 통증이 가시질 않아요. 약해지지도 않고요. 제발 어떻게 좀... 그때 박여신이 병실로 들어왔다. 의사 선생님 한 분을 더 부를 거야. 너를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너한텐 거부할 권리가 없어. 나는 두려움과 희망이 교차하는 눈길로 의사를 바라보았다. 과연 제가 병이 나을 가망이 있을까요? 보장은 못하지만 가망은 있습니다. 희망을 심어주는 말은 내 마음속에 오래 남아있지 못했고 병마에 시달리는 육신이 다시 의식되었다. 피할 수 없는 파국은 나에게 두려움으로 점점 커져갔다. 핸드폰만 들여다보는 박여신에게 말했다. 김체대를 불러줘. 박여신은 김체대를 탐탁지 않아 했다. 하지만 내게 진정 필요한 것은 위선과 거짓을 연기하는 박여신이 아닌 김체대였다. 김채대, 이제 슬슬 가봐. 아니, 김체대는 여기 있어. 박여신 너는 이제 가도 돼. 알겠어. 많이 아프면 진통제 먹어. 진통제를 먹었지만 새벽까지 이어지는 극심한 고통에 잠자리에 들 수가 없어 뒤척이다 침대에 떨어졌다. 혼자 올라가려 해봤지만 힘없는 몸은 따라주지 않았다. 그때 옆에서 졸던 김체대가 떨어지는 소리에 깼는지 놀란 눈으로 급하게 다가왔다. 김체대의 도움으로 나는 무사히 침대에 다시 누웠다. 남의 도움 없이는 고작 침대에도 올라가지 못하는 비참한 현실에 눈물이 날 지경이었다. 고마워 김체대. 너도 그만 가봐. 아니야, 내가 옆에 있어줄게. 됐어. 정말 나는 괜찮으니까 나가. 더 나은 내 말투에 김체대는 방을 나갔다. 혼자 남은 방 안에는 적막함이 흘렀고 싸늘한 죽음의 냄새가 방 안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다. 지독하게 고독하고 딱한 나의 처지가 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워 더는 참지 못하고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왜 제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겁니까? 도대체 왜? 난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는데. 대답 없는 질문만을 계속 던지다 지친 나는 더 이상 세상도 신도 허성이 누군가도 아닌 나의 내면에 질문하기 시작했다. 네가 바라는 게 뭐지? 사는 것이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어떻게 사는 것? 다시 한번 정신을 가다듬고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였다. 예전처럼 행복하고 기쁘게 사는 것. 나는 행복했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주 어린 시절 빼고는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릴 수 없었다. 그마저도 다른 누군가의 추억을 빌려온 것 같았다. 난 결국 무엇을 위해 살아온 것인가? 내가 행복하고 가치 있다고 느꼈던 행동이 전부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었나? 그럼 나의 삶은 무엇인가? 거짓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인가? 아, 난 내가 죽음의 바다에 잠기는 줄도 모르고 계속 발을 내디디고 있었던 거구나. 이제 모든 게 다 끝났고 부질없어. 그래, 죽자. 아니야, 이럴 수는 없어. 말도 안 돼. 내가 왜 죽어야 하는 거지? 미친 사람처럼 악에 받쳐 울면서 절규했다. 답을 찾을 수 없는 물음을 반복하는 것은 외롭고 잔인한 일이었다. 결국 내가 제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결과라는 생각에까지 다다르자 나는 상처받지 않기 위해 그 이상한 생각을 지워버렸다. 최근 병실 안에 있는 긴 의자에 등받이 쪽으로 얼굴을 돌리고 누워서 잠기고 있는 고독 속에 그저 과거를 추억했다. 추억은 가장 가까운 날로부터 시작해서 가장 멀리 떨어진 유년기까지 진행되면 거기서 뚝 정지하고 말았다. 이런 일을 생각해서는 안 돼. 암만 해도 너무 괴로워. 그러다 걸치고 있던 가디건에 붙은 비싼 단추를 보며 다시 생각이 잠겼다. 비싼데도 오래 쓸 수 없다는 점 때문에 싸움을 한 번 한 적 있지. 그리고는 또 다른 싸움도 했었지. 그것은 우리가 아버지의 접는 가방을 갈기갈기 찢어서 그 때문에 벌을 받았을 때 있었던 일이지만 그러고는 어머니가 만두를 가져다 주셨지. 이렇게 또 생각은 유년 시절에서 정지하고 있었다. 아, 그만.
이 일련의 추억과 함께 또 다른 추억이 머리를 들었다. 고통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생활 자체도 점점 나빠져 간다고 생각했다. 소름이 끼칠 만큼 겁이 났다. 몸부림치며 그것에 저항하려고 했다. 하지만 저항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보는 것에 지쳤지만 역시 앞에 있는 것을 보지 않을 수 없었다. 거역할 수는 없어. 밤새도록 생각했다. 나를 찾는 사람들은 다 진심일까? 다음날 의사와 형이 차례로 병실을 다녀갔다. 의사가 말했다. 고통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정도의 일밖에 할 수 없다면 그냥 내버려 두세요. 의사가 병실에서 나오고 형이 들어왔다. 안색이 굉장히 좋지 않네. 그는 한마디를 남기고 잠시 후 병실을 나갔다. 확실해. 오늘 어떤 사람들은 모두 거짓이며 나를 진정으로 생각해주는 사람은 없어. 이러한 의식은 육체적인 고통을 증대시켰다. 살고 싶다. 제발 살고 싶다. 잠시 후 박예신이 찾아왔다. 괜찮아? 많이 힘든 거야? 나는 그녀의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그녀의 의상, 표정, 목소리, 울림 등이 한 가지를 말하고 있었다. 과거와 현재에 있어서 네가 사는 보람으로 알아왔던 모든 것은 너의 눈으로부터 삶과 죽음을 덮어 가리고 있던 허위이며 기만일 뿐이야. 나는 중후심이 다시 깨어나 고통에 몸부림쳤다. 저쪽으로 가. 제발 나 좀 내버려둬. 나는 고통 속에 몸부림쳤다. 검은 구멍에 빨려 들어가며 힘들어한다는 것과 혼자 힘으로 그 구멍에 기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더 힘들어한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방해하는 건 자신의 지난 삶이 괜찮았다는 인식, 삶의 정당화였다. 그때 나락 끝에서 뭔가 빛이 발했다. 맞아, 전부 그게 아니었어. 김치대가 내 손을 잡고 있었다. 그리고 뒤에선 박예신도 보였다. 그 둘이 너무나도 가여워졌다. 저들에게 내가 몹쓸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죽는 게 저들에게도 나을 거야. 가게 더. 미안해라고 하려던 말이 잘못 나왔다. 알아들었겠지? 그들을 해방시켜준 그 순간 나도 고통에서 해방되었다. 그리고 죽음이 있던 자리에 빛이 있었다. 끝났습니다. 누군가 말했고 나는 그 말을 되풀이했다. 죽음은 끝났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